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6번째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돔 예찬론자인 허구연마저 뿔났습니다. 왜 뿔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척돔 때문인데요. 고척돔이 서울에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허구연은 고척돔은 정상적인 돔구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구연 KBO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장은 고척돔은 정상적인 돔구장으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그동안 야구 발전을 위해 돔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돔구장 예찬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21세기에 지어진 전 세계 돔구장 중 최악이 바로 고척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척돔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면 딱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프로가 사용하려면 야구장으로서 선수와 관중이 차질 없이 사용하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면서 서울시가 그런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척돔 철골 공사를 할 때 박원순 시장을 만났는데 그때 내가 차라리 천장을 덮지 말고 그냥 공사를 중단해라. 그래서 이런 부실 공사를 다시는 해선 안 된다는 상징으로 남기라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접근성과 교통치증 해결을 위해 내놓은 셔틀버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라며 10,000명 이상의 관중을 무슨 방법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근 지하철역으로 나른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구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 위원장은 당초 400억 원 정도 들여 지으려던 일반 야구장이 2,007억 원짜리 돔구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야구에 대한 진정성 없이 형식적인 요건에만 집착하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며 시민 세금을 이런 데 쓴 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KBS 뉴스 강호철입니다. 네, 지금부터 댓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받도록 하겠습니다. 8790으로 보내주면 되겠고요. 이 KBS 제3 라디오가 FM 87.9MHz이니까 8790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고척돔이라는 야구장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고척돔은 아주 자리가 좁아가지고 화장실을 갈 때도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 야구장에 올 때는 기저귀를 차고 와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없는 더그아웃이라는 말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중석에 앉으면 앞 좌석에 무릎이 닿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건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전광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관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이곳에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전광판을 봐야지 보일 것 같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31기가 붙은 좌석 가운데 자리에서 나가려면 15번이나 사람을 헤치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하 1층에서 풀려고 하고 하늘에서 공이 떨어지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관람객은 그리고 주차장도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거기에다 너무 자리가 좁아서 맥주도 못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가 35도여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야구장에 올 때는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저귀를 차고 가야 한다는 말과 전광판이 안 보여서 망원경을 들고 와서 봐야 한다는 말이 아주 이 고척돔을 안 좋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핀란드가 10명 중 6명이 실업자로 바뀌어서 전문 직업 교육을 독일과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과 직업 교육반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정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OECD 조사에서 전공 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가장 낮은 두 나라는 핀란드 22.8%와 독일 26.4%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비교적 어릴 때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공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핀란드는 누구나 대학에 가려는 한국 대학 교육 이수율 68%와 달리 대학 교육 이수율이 40%, 즉 25에서 34세 기준입니다. 또 고등학생부터 진로를 확실히 나누어 가르칩니다. 핀란드의 고교 교육은 실업계와 인문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인문계는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실업계로 갑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3년간 취업에 대비한 직업, 기술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졸업 전에 보통 현장 실습 평가를 치러 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졸업 후 곧장 취직하기도 하고 원하는 경우 심화된 직업 교육을 받는 폴리테크니크 기능대학으로 진학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공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핀란드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0.01%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마이스터 제도로 이름난 독일은 대학 교육을 받을 학생과 직업 교육 받을 학생을 나누는 시점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핀란드보다 이릅니다. 60%가 인문계 대신 직업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해당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최소 3년간 도제식 훈련과 수업을 병행합니다. 마지막 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마이스터 자격증을 받고 기업들은 이렇게 교육받은 기술자들을 채용합니다. 전공과 일자리 매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일 청년들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2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KBS 뉴스 정경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구신 원자력 협정이 발효된 지 42년 만에 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서울 도련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새로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 체결된 구협정이 42년 만에 신협정으로 대체됐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4월 22일 타결된 새 협정을 통해 그동안 완전히 금지됐던 우라늄 농축, 즉 원전용 연료 생산 목적, 그리고 보관 문제로 골치를 앓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즉 재처리의 길을 일부 열게 됐습니다. 원전 수출이 훨씬 쉬워졌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농축, 재처리에 대한 규제가 여전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미는 새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 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정의 성패는 고위급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미국의 우려를 사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위급 운영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대희 대법관이 출마 결심의 뜻을 밝혀서 부산 지역구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내 나름대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달 초만 해도 총선 출마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국민 여론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 출마 결심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부산에서 강연, 즉 사경제포럼을 하고 지역 언론사 일부 기자들과 간담회を가졌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내가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도왔고 나는 현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까지 추천되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출마 지역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지역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예비 후보 등록일은 12월 15일을 전후로 출마할 지역구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그가 부산에 출마하려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당초 안 전 대법관을 둘러싸고 서울 종로 내지 부산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안 전 대법관은 서울 종로에 대해선 나는 종로에 지읒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이날 안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며 부산 시민이 나를 많이 기억하는 것 같다며 나는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인연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지역구는 어릴 적 자란 부산 중동구와 검사 시절 살았던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현재 부산 중동구인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서구 유기준 의원과 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현재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의원과 해운대 기장을 하태경 의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선 해운대 가불과 기장군 등
3개 지역구로 재편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편 안 전 대법관은 자신의 대표 저서인 조세형 사법 개정판도 24일 출간했습니다. 부산 고검장이던 2005년을 펴낸 수사 판례 지침서를 10년 만에 손질하면서 진화하는 탈세 수법에 맞춘 새로운 수사 기법과 판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응? 옮기지. 잠깐만. 안 전 대법관은 검찰과 국세청에 도움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썼다며 대법관 6년간 고심한 부분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기입니다. 네, 과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마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여기서 이거.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올리나 라는 말밖에 안 쓰이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김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실에 걸린 창당 60주년 기념 벽면 사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을 다시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2달 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을 함께 실었다가 당내 반발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사실상 삭제했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당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차남 현철 씨 등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계승론에 힘을 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 전인 지난 9월 9일 야당 최고위에서는 이 문제로 고성까지 오갔었습니다. 외부 영입 인사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벽면 사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하단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누가 당의 주인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배신으로 보는 평가가 야권을 지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은 의자에 가려서 아예 보이지 않는 하단 구석 자리에 아주 작게 들어갔습니다. 안 본부장은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야권 지도자에 대한 추모라고 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정치연합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넣니 많이 하더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대열 전면에 나섰다며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병헌 최고위원은 3당 합당 이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게재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댓글을 올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전두환이가 왜 그러냐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전두환을 지극히 싫어한다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극히 싫어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아까 전에 KBS 제3라디오 10시 뉴스투데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청부 세무조사에서 12억 원을 달라고 하자 국세청은 기막히다고 합니다. 김충령, 박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청부 세무조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분쟁 상대방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뇌물 1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국세청 4급 공무원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상속받은 중고차 매매단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김모 씨에게 상대방을 세무조사에 압박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위해 국세청에 낼 제보 서류 등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도 이날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일선 세무서장이던 올 2에서 4월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조사팀장인 배모 씨 주선으로 업체 사장인 홍모 씨로부터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팀장 배 씨가 홍 씨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홍 씨가 배 씨에게 세무서장에게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김 씨를 만나 5천만 원을 담은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충령, 박상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도박을 하는데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 임창용 야구 선수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 김창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인 부장 심재철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4일 임 씨를 피의자로 불러 13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마카오 도박장 운영업자로부터 임 씨가 지난 1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 씨는 마카오에서 돌아온 뒤 도박을 주선한 브로커로부터 카지노에서 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임 씨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박 액수에 대해서는 임 씨와 도박장 운영업자의 진술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도박장 운영업자는 임 씨가 수억 원대 도박을 했다고 말했으나 임 씨는 수천만 원만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임 씨 말고 다른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윤성환 씨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도박 스캔들이 터지자 이 3명의 선수를 한국 시리즈 출전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KBS 뉴스 성남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가락 길이에 따라 자녀의 성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지혜 보건의료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지에 비해 약지가 5% 넘게 더 긴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범 가천대 길병원 교수와 김수웅 서울대 병원 교수는 60세 미만 비뇨기과 환자 580명, 남 257명과 여 251명을 대상으로 둘째, 넷째 손가락의 길이 비율과 자녀의 성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 11호에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여성의 검지 길이를 약지 길이로 나눈 값의 중진값은 0.95, 검지 길이는 약지 길이는 1대 1.05였습니다. 즉 약지가 검지보다 5% 더 긴 것인데 이보다 약지가 더 길면 검지 대비 약지 길이 비율이 0.95 미만으로 아들을 낳을 확률이 13.8% 높았습니다. 또 약지가 검지보다 5% 넘게 더 긴 여성이 자녀를 둘 이상 낳을 때 아들이 딸만 가질 확률은 48.1%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이들 손가락 길이의 비율과 자녀의 성별 간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태범 교수는 여성의 손가락 길이 비율 차이는 체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의 체내 남성 호르몬 농도가 자녀의 성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성은 X 혹은 Y 중 어느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하느냐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여성의 체내 환경도 자녀의 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혜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한번 손가락 길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음까지 어는 날이 오늘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25일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북쪽으로부터 우리나라 상공 5km 위로 몰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는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이 섭씨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되는 오후에도 0에서 1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풍속 4에서 5ms의 강한 바람도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4도, 인천 영하 1도, 대전 0도 등으로 전날보다 5에서 6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부터, 충남 전북 내륙에선 오후부터 1에서 3cm의 눈이 내립니다. 전날 대설 경보가 내렸던 강원 산간 지역은 26일 새벽쯤 눈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27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영하의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승혁입니다. 네, 이러니 어디 나갈 때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시리아 정권 축출을 놓고 러시아 터키가 IS와 동맹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로 쪼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난 24일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도 터키 접경 지역이 있는 투르크멘족 반군을 공습 중이었다고 합니다. 서방은 IS와 알 아사드 정권을 동시에 축출하기 위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국제사회는 친러시아와 친미 진영으로 확실하게 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65개국이 65개국이 연대하고 있지만 알 아사드를 지지하는 것은 러시아와 이란 2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러시아 전투기가 온건 반군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터키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네토 사무총장도 우리는 터키와 연대하고 있으며 네토 동맹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가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네토가 IS 편에 서려는 것 같다며 맹비난했답니다. 파리 연쇄 테러 후 대-IS 연합군을 구성하겠다는 프랑스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올랑드는 26일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프랑스와 미국은 지난 9월 IS의 러시아 여객기 테러 이후 러시아가 IS 격퇴를 최우선순위로 놓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 이를 설득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시리아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견했답니다. 러시아 지상군도 최근 IS와 반군을 상대로 한 전투를 시작했답니다. 현재처럼 양측이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랍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촉발된 갈등을 서두러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답니다. 미국으로선 테러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IS를 조기에 격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러시아로서도 알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려면 IS를 축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터키의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지만 현재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서방과 더 이상 갈등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답니다.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등과 서방과 터키가 IS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를 공습하는 나라는 온건 반군, 즉 친서방 정권 온건 반군한테 지원을 하여 친서방 정권 수립 모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은 IS를 공습하고 시리아 정부군한테 지원을 하고 또 러시아와 이란은 온건 반군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건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과 IS는 서로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러시아와 이란과 미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과 아시아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순간에 이것을 노리고 IS가 또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